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률 교수입니다. 인공지능과 우리 미래 사회와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했다시피 시중에 관련된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한 교재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비슷한 내용도 많고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관계된 소논문들을 쭉 이렇게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네? 그리고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추려서 제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제2의 창조 신화와 포스트 휴먼, 부제목은 인조인간 이미지를 중심으로, 정윤희라는 동덕여대 교수님이 이제 낸 글 중에 발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들을 또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틈틈이 동영상도 또 여러분들한테 들어드리고 그렇게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EBS 프로의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그 강연의 내용 중에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뽑아왔는데 그 내용을 좀 보고 나서 텍스트를 볼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고 이게 두 번째네요. 첫 번째 내용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효율적이며 대량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인간을 위협할 것인가? 이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 최진석 교수, 세계적인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 뇌과학자가 말하는 인공지능의 사자, 인문학자가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철학. EBS 특별기획 통찰에서 화면에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그게 현면에서 굉장한 어떤 지적인 노동을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김대식입니다. 오늘 이 기회에 제가 앞으로 짧게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가 끝난 다음에는 서강대학교의 최진석 교수님하고 저희가 아주 멋진 논쟁을 한번 인문학 벌이겠습니다. 교수와 최 교수님 저쪽에 앉으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오늘 같이 토론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었습니다. 시작을 하죠. 그러면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산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의 미래가 네덜란드 같이 작지만 정말 부유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 같이 거의 선진국 문턱까지 갔다 다시 미끄러진 나라가 될지는 앞으로 10년 내에 결정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구나 제 느낌으로는, 아주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우리는 이미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우선 해봅니다. 물론 다시 후진국으로 미끄러지는 그 절차가 자연의 법칙은 절대로 아니겠죠. 우리가 노력을 하면 다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지금 이 강연회가 피를 흘려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다시 말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을 가능하게 할 기술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 1순위로 인공지능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회가 방금 말했지만 2016년도에 EBS 교육방송에서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렸죠. 2022년도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자, 잠깐만요. 수업 찍는데 좀 시끄러워서 내가 수업 찍으니까 좀 조용히 해라. 집에 자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봅시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인조적인 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고유 영역 중에 하나가 당연히 지능이죠.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인간 고유의 영역을 기계에게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란 분야, 그 단어 자체는 1956년에 생겼습니다. 다스머스 컬리지의 당시 최고의 수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인공지능이란 분야를 만드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2차 대전을 통해서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했고 컴퓨터가 돌려보니까 계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참 이게 뭡니까? 유튜브다 보니까 광고가 중간에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등장한 컴퓨터는 원래 계산원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전쟁을 하면서 대포를 쏘고 떨어지는 포탄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해야만 했다. 이때 계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1000여 명의 여자들이 똑같은 계산을 반복해야 했는데 이 작업을 대체해주는 기계를 컴퓨터라 부르게 되었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이 컴퓨터를 보고 기계가 논리를 처리한다면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거라 생각하여 튜링 기계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 컴퓨터의 빠른 계산 능력을 다른 분야에도 써보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1956년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다트머스 회의가 개최되었다. 학습과 지능의 특성을 기계로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가를 토의했던 이 회의에서 당대 최고의 정보과학자들 마린 미스키, 존 메카시 등에 의해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줄임말이죠. 근데 계산은 분명히 사람한테 어려운 겁니다. 사람한테 어려운 수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쉽게 푸는 거로 봐서 우리 사람한테 쉬운 문제들, 엄마의 얼굴을 알아본다든지 목소리를 인식한다든지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하는 것은 컴퓨터는 너무나 쉽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논문들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인식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 학생들이 여름방학 인턴들이 한 2달 동안 연구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풀리긴 뭐가 풀립니까? 6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계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을까를 이해하는 데 거의 50년이 걸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었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쉽다와 어렵다의 개념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인간한테 쉬운 게 쉬운 문제고 인간한테 어려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간한테 쉬운 문제들을 시도해 보니까 거의 기계한테는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추후 오랜 연구를 통해서 드디어 알게 된 건, 사실 알게 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느끼게 된 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한테 쉬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럼 왜 우리 인간한테는 이런 문제들이 쉽게 느껴질까? 간단합니다. 수백만 년 또는 수천만 년 전 조상들, 생명체들 중에서 고양이하고 표범을 구별할 수 없는 동물들은 다 멸종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은 고양이하고 이 표범을 인식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고 그 찾아낸 방법이 우리 뇌, 여러분들 뇌 안에 하드웨어로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머리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이 됐었던 거예요. 거꾸로 고등수학은 진화 과정에서 한 번도 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정답이 없으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습게도 문제 자체가 쉬워서 쉬웠던 게 아니고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웠던 거고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답을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는데 50년이 사실 걸렸습니다. 인공지능 역사에서는 불행이죠. 50년을 까먹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역사적 엄청난 행운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란 분야를 만드신 서양 과학자분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인공지능을 제대로 시도했다면 이미 인공지능은 20년 전에 만들어졌고 4차 산업혁명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이 개념적인 어떻게 보면 삽질 덕분에
이미 50년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기술이 50년 후에 나오게 되고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아슬아슬하게 1차 산업혁명을 끝내고 우리도 드디어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게 된 거죠. 결국 역사적으로는 정말 행운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이 200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200년 전 우리는 그냥 상감마마가 진지 잘 드시는지 걱정하고 살았지 증기기관, 전기 있는지조차도 몰랐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보다 세상을 20-30년 먼저 깨달은 옆나라 일본에 정복당하고 또 역시 딜레이가 돼서 다른 나라보다 거의 100년, 150년 늦게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 덕분에 이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옆나라 일본 얘기가 또 나오니까 제가 잠깐 하고 싶은 얘기는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운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위치가 일본이 그 섬나라로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딱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보다 앞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많은 그 물질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 무기가 현대화되면서 사실은 그 왜구라고 하는 이유는 체격이 몸이 왜소하고 작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특별한 무기 없이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무기가 현대화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일본이 그렇게 이제 군비를 확충한 상태에서 침범하니까 우리가 당해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으로 일본이 운이 좋았던 거고 또 일본이 패망 이후에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6.25 전쟁 때문에 또 일본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미국을 등에 업고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이제 수출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한테 더 신세를 많이 지고 또 우리한테 약탈해 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운이 좋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자, 그렇다면 50년 동안 시도했었던 인공지능이 왜 갑자기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기계가 왜 갑자기 바둑까지 잘 두게 됐을까?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50년 동안 시도했었던 인공지능을 지금은 기호적인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심볼릭 AI 또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 룰 베이스 인공지능.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었던 방법은 뭐냐면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규칙을 가르쳐 주고. 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수학하고 공학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한순간 우리가 기계한테 고양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문제나 정보의 대부분은 설명을 통해서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 더하기 2가 뭐지요? 하면 대답하실 수 있죠, 당연히. 이런 것을 정량화된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저는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셔도 되고요. 자, 다들 하실 수 있으시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팔을 든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돼요,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비슷하게 지금 이 순간 제가 서 있지 않고 김연아 선수가 서 있다면 우리가 김연아 선수한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도대체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를 왜 이렇게 잘 타세요? 하면 김연아 선수가 언어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죠.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이유는 김연아 선수 팔, 다리, 뇌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 덕분인 거죠. 세포 7번, 9번, 11번 이 순간에 작동하고 누구는 작동하지 말고 그 정보가 하늘에서 떨어진 정보는 아니고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뇌 안에 있는 정보지만 우리도 김연아 선수조차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는 비정량화된 정보라고 부르고
현재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 정보는 비정량화된 정보입니다.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이 불가능한.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고양이가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설명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부모도 3살짜리 어린 나이 데려다 놓고 고양이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뭐뭐뭐다. 이거는 나중에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지 어렸을 때는 우리는 사실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조차도 비정량화된 정보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해야 된다면 기계에게 더 이상 세상을 설명해 주지 말고 기계에게 학습 기능을 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에서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인 거예요. 더 이상 기계에게 세상을 기호를 써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빅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켜보자. 이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한 3, 40년 전에 이미 제안이 됐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 기계학습적인 방법 또는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리는 방법들이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신경망 계층적인 구조를 쌓을 때 3층 또는 4층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공신경망들의 문제는 학습한 거는 잘 배우지만 새로운 정보에 응용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 덕분에 사용이 불가능했었는데 2012년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덕분에 갑자기 기계학습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기존 기계학습 또는 기존 인공신경망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한 인공신경망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알파고는 딥러닝을 사용한 기계 중에 하나인 거죠.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두뇌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 처리 방식으로 작동한다. Grammarly 또 does 순진하네요. more than catch errors. 알 수 없으니까 With Grammarly, you can find really good 유튜브가 이렇게 이제 딥러닝은 이 방식을 모방해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모든 판단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하고 추론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딥러닝의 이런 기능은 음성, 이미지 인식, 사진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잭 니콜슨이네요. 영화배우 얼굴이. 다시 말해서 기계학습이란 아이디어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걸 정말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기 시작한 게 3년 넘은 거예요. 2012년.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알파고 덕분에 바둑을 잘 두는 기계에 대해서 놀라고 있지만 사실 인간과 기계의 대결은 2013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체스 서양장기 있죠. 거기에서 벌써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고, 바둑은 사실은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세돌이 지금 유일하게 1승이고 그 이후에 알파고한테 아무도 못 이겼어요. 그 중국의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고수라는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무도 못 이겼죠. 지금 알파고한테 이긴 1승이 유일하게 이세돌입니다. 그래도 그게 어쨌든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방금 여기 강의에서처럼 그렇게 이제 도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은 있었지만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비속어로 한번 삽질하는 바람에 50년을 까먹고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듣고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2013년 딥러닝 기계와 인간이 얼굴 인식 가지고 경쟁을 해봤더니 기계가 사람 얼굴을 더 잘 알아보더라. 우리 인간은 얼굴을 알아볼 때 보통 정확도가 97% 정도 됩니다. 평균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얼굴을 도저히 못 알아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인식률이 한 50%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기계는 얼굴을 99% 이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2014년에는 물체 인식 가지고 경쟁을 벌였고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기계가 이겼습니다. 지문 인식도 하고 얼굴 인식도 신분 확인하죠. 지난 2012년 스탠포드 대학 앤드류 음교수와 구글은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컴퓨터 프로세서와 10층 신경망으로 구성된 딥러닝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1000만 개의 비디오를 분석, 사람과 고양이를 구분하는 작업을 시도했고 3일간 서버를 동작시켜서 성공할 수 있었다. 현재 딥러닝을 이용한 얼굴 인식률은 99.96%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에 와서는 알파고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고 바둑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경험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직관이 필요한 게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전문가, 특히 기계학습 전문가들은 직관이라는 것이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내 머리 안에 존재하는 정보지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팔을 드는 직관이 있는 거고 걸어 다니는 직관이 있는 거고 문을 여는 직관이 있는 겁니다.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걸어 다니고 문을 열고 고양이를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행동이니까 우리가 직관이란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대신 설명도 못하겠지만 내가 바둑을 잘 드는 행위, 설명도 못하겠지만 스케이트를 잘 탄다,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든다, 이런 행위들은 직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죠. 결론은 기계학습이라는 이 방법이 현실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3년 전부터 가능한데 이 정도까지 왔다면 2013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자면 미래 예측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보고 계속 간다면 어떻게 보면 기계들이 인간만 할 수 있었던 행위들 역시 기계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운다는 거예요. 기억해 보시면 250년 전에 맨체스터에서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이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을 기계에게 아웃소싱하기 시작했죠. 덕분에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었습니다. 그 시간적인 여유를 사용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2016년 OECD 대부분 국가, 우리나라에서 역시 대부분 국민들은 지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노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능이 필요하고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직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2012년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딥러닝, 또 딥마인드 회사가 알파고를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딥러닝 방법을 생각하자면 어쩌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기계가 지적인 노동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기계의 특징상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방법만 알면 더 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다시 말해서 불도저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빨리 삽질을 해도 결국은 불도저가 이기는 것 같이 기계가 지적인 노동을 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기계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하드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계가 지적인 노동을 인간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저렴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세돌 구단은 1000번 복사할 수 없어요. 이분은 단 한 명의 아주 유니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파고는 구글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1000만 번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에 드는 비용은 거의 0이에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 건 어렵지만 개발이 된 다음에 보편화시키는 거는 거의 무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지적인 노동을 하는 기계가 등장하는 순간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한 47% 정도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업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상당히 많은 잘 나간다라는 화이트 칼라 잡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블루 칼라 잡들이 위험해졌었는데 이번엔 화이트 칼라 잡들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랑 친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걱정할 게 아니다, 그거는. 왜냐?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18세기, 19세기에 존재하던 직업의 80% 정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고 더 편한 직업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년 전에는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광고, 카피, 직업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지금은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지적인 노동을 하고 현재 직업의 47%를 없애뜨리더라도 더 많은 직업만 생기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건 제 상상력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회의 반 정도를 흡수할 만한 새로운 직업이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2016년도 강연이지만 지금도 이 방금 강연하고 있는 이 내용이 거의 그 적용이 되죠. 유효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수많은 새로운 직종이 많이 생겨났지만 또 여기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기존에 인간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직종을 과연 얼마나 더 만들 수 있을까? 기기가 할 수 없는,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종.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뭐 지금 우리 뭐 속된 말로 요즘 뭐 판사들 판결도 그렇고 사회에 이제 여러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AI가 대체해야 된다는 게 많아요. 왜? AI는 어떤 그 학벌이나 지연이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요소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니까 뭐 판사들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오히려 AI가 낫다. 그래서 막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금 미래 뭐 의사들 수술, 외과 의사 수술도 앞으로는 AI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AI는 그 기계가 하니까 한치 오차도 없고 우리 의사가 사람이 할 때는 그 전날에 뭐 술을 마셨다든지 너무 피곤하다든지 하면 집중력이 들어서 약간의 실수도 할 수 있고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100% 확실한 건 없지만 기계는 또 다르죠. 그래서 여러모로 앞으로 AI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 중에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종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강연에만 우리가 다 들을 수 없고 지금 내용이 생각보다 기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 아까 말한 대로 이 내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강연의 내용이 길어서 조금 끊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보다가 조금 중간에 쉴 때 강연의 내용 또 조금 더 봅시다. 맞아. 그래서 우리 인간 경험에 이제 이런 많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이 변화하고 있고 해체되고 있고 그래서 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방금 그 강연에도 나온 말 중에 인공두뇌학이라든지 또 다양한 정보나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이런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제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죠. 인문학은 인문학, 공대 또 자연계 쪽, 공학은 공학 이렇게 딱딱 분리되어서 하는 것을 이제는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분야가 학문 분야에서도 융복합 분야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교환과목도 융복합 영역이 있죠. 지금 이 과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첨단 기술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뤄낸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가 이제 많이 필요한 시기고 소위 말하는 포스트 휴먼, 우리 포스트란 말 알죠? 뭐 후에 후기란 말인데 지금까지 인간을 넘어서는 포스트 휴먼 혹은 뭐 우리 다른 식으로 우리 말로 표현하면 후기 인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담론이 방금 말했던 이러한 요구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주체를 하나의 구성물로 보는 그런 어떤 과거와는 이제 과거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식에서.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새로운 인간 주체의 양상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하고 또 가상의 시대라고 하는 이 21세기에 모든 다양한 서로 다른 요소들이 이제 서로 융합하고 경계를 넘어서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구성되고 재구성되고 이런 시대가 바로 포스트 휴먼 시대입니다. 우리 음식도 우리 음식 중에 이제 비빔밥이라고 있잖아요. 비빔밥이 지금 우리 항공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인기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반찬 필요 없잖아요. 비빔밥 한 그릇이면 모든 영양이 그것도 몸에 좋은 채식주의자들도 선호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영양소가 한 그릇에 다 비벼지는 겁니다. 혼합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제가 음식의 예를 이제 비교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포스트 휴먼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옛날로 말하면 그런 어떤 뭐 인조인간이라든지 이런 물질로 된 대상이고 시대마다 또 문화 그리고 어떤 테크놀로지에 관한 그런 담론도 이제 아까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기호화하고 있는 그런 공간, 기호화해서 이제 나타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제 오늘 첫 수업에서 제2의 창조 신화와 포스트 휴먼이라는 이 이제 내용은 우리 문학에 형상화되어 있는 인조인간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당시의 인간과 기계 혹은 테크놀로지에 관한 그런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가 결국에는 오늘날 포스트 휴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서 과거에 이제 신화에도 나왔고 그 우리가 들어본 이름 있죠.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라는 그 관계. 이게 우리가 창조 신화로 보면 제2의 창조 신화로도 볼 수 있는데 인간과 인조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걸 한번 조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육체 속에 만약에 기계론적인 생각이 침투하면서 등장한 기계인간이 이제 포스트 휴먼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우리 문학 작품 속에서 이제 나타난 예를 들면 뭐 프랑켄슈타인이라든지 자동 인형이라든지 이런 인조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기계인간으로서 기계인간에서 그 하이브리드 사이보그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포스트 휴먼이 생겨날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가 이제 이 글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텍스트 이제 그다음 쪽 16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은 인조인간의 문학적 형상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영화가 아니고 이제 영화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인조인간이나 사이보그나 또 AI와 관련된 영화도 볼 겁니다. 뭐 영화 전체를 보진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영화가 시간이 기니까 필요한 부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학 작품을 먼저 이제 통해서 살펴볼 건데 벌써 이미 오래 전에 이런 인조인간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이제 뭐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도 그렇고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미이라를 만든다든지 또 고대 무덤에 조각상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생명을 재현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행동을 볼 때 이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을 얻으려는 노력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위 말하는 불멸에 대한 어떤 인간의 욕망 또 생명을 창조하려는 인간의 어떤 욕망 이런 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신화에서도 벌써 고대 신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학에서 예술가와 예술 작품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방금 언급된 신화 중에 피그말리온 신화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피그말리온 신화에서 보면 인간의 이러한 욕망을 잘 보여주는데 이 피그말리온과 그에 의해서 창조된 예술품 갈라테이아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 바로 다름 아닌 욕망의 주체인 인간과 그러한 욕망이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제 창조된 인조인간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화에서 벌써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좀 유명한 작품 중에 에테아 호프만의 자동 인형이라든지 또 모래 인간이라든지 또 괴테의 프로메테우스라든지 또 파우스트 2부라든지 호문쿨루스라는 인조인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벌써 신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이제 여러분 텍스트에도 사진이 나오죠. 여기 이제 피그말리온과 갈리테이아와 관련된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가 만든 작품에 이제 완전히 빠진 거죠.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은 프랑켄슈타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화로도 나오고 여러분은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프랑켄슈타인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좀 무시무시하고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조인간이 과연 인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런 식으로 생명을 복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이런 생각을 또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피조물들은 보면은 기계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존재가 프랑켄슈타인이죠. 하지만 비록 기계는 아닐지라도 한편으로는 과학의 산물입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왜냐하면 죽은 시체의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구성해가지고 조립해가 합성해서 만든 피조물이 프랑켄슈타인이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이 해부학에 관한 지식이나 그 화학적이고 연금술적인 연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자신의 피조물에 생명을 어쨌든 부여하고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 당시의 자연과학 수준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에게 비밀스럽고 초자연적인 지식에 대한 소망 이런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연금술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파우스트 박사에서도 나오는 인물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에 나오는 인형 칼리가리 박사라고 하는데 이 인형이나 프랑켄슈타인 박사나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자동 인형의 수준 정도로 볼 수 있고 좀 요즘 좀 뜨고 있는 좀비 있죠. 좀비 목류병자처럼 걸어다니는 좀비 어떻게 보면 좀비 같은 그런 어떤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 부산역이라든지 한국형 좀비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고 또 옛날 사그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 있죠. 거기서 보면 좀비가 슬슬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인간보다 더 빨리 뛰어다닙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섭게 되는데 어쨌든 프랑켄슈타인이나 피그말리온 신화에 나오는 거는 그 정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오늘날의 어떤 인조인간과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조인간이 벌써 예전에도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든 그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 있죠. 우리 조상이라고도 부르는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는 게 바위에 몸이 묶여서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먹히는 징벌을 받죠. 제우스 신이 그 인간한테 불을 가져다 준 이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벌을 내렸고 또 판도라라는 여인을 만들어서 판도라가 이제 또 그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죠. 그죠? 그 부인이 되고 그래서 그 상자를 열지 말아 했는데 여는 바람에 그 상자 속에 갇혀 있던 온갖 나쁜 원한, 질병, 뭐 정오 이런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나와요. 그 상자 밑에 마지막에 남아있던 희망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나와서 인간 세상에 불행한 일도 많지만 희망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벌써 신화에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계속해서 그 내용 뒤에 이제 우리가 봅시다. 164쪽 넘어가서 165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대 기계 인간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미가 왜 그러냐면 신만이 예전에는 중세에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신들만이 지니고 있는 이런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기 때문에 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창조 신화의 이제 내용에서 보면 신의 영역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불가침 영역이 이후에 계속해서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도 나타나고 근대까지도 유지됩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우리 기계공학적인 테크놀로지한 관점에서 자연과학적인 세계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하는 주체가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신이 부여한 자연의 평정을 우리 인간이 좀 의심하기 시작하고, 인간이 세계의 기능,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습니까?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따져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생긴 게 과학 아닙니까? 학문적으로 철학도 마찬가지고, 무엇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신의 노예다, 신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학문이 발달할 수 없죠. 특히 과학은 발전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 자체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실제로 신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인간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 나약한 인간이 예를 들어서 과거 자연, 우리가 막막한 그 바다, 넓은 바다에 만약에 밤에 배를 타고 간다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그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벌벌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게 되고, 그런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도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신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런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아닌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그죠? 사회적 동물이지만 생각하고 의심하는 동물이니까 아마 과학이 발달한 원인이 그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 결과 이제 우리 움직이는 신체가 보여주는 이런 역학의 법칙들이 기계 역학의 법칙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결과가 조금 좀 맞아떨어지더라. 즉 우리 인간을 기계와 관련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7세기 정도,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기계와 관련된 철학은 우리 인간을 기계에 불과한 존재로 간주하기보다는 인간을 여전히 기계와는 달리 영혼을 지닌 존재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아직까지도 그런 존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동 인형을 만들었던 그 보캉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철학적, 이데올로기적,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이제 데카르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생명체의 움직임이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계, 영어의 머신이죠. 기계 개념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라는 것이 흙으로 빚어진 조각상이나 기계, 즉 신체 기계와 유사하다. 그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 신체 기계에서는 각 신체 조직들의 유기적인 작용이 마치 시계의 움직임하고도 비슷하더라. 그래서 시계가 작동하는 원리와 비슷하고, 그런 기계 형상들은 무조건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마치 버튼만 누르면 통제가 되는 완벽한 기계가 구현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데카르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한편으로는 인간이 지닌 이성이나 언어 능력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우리 인간의 그 고유한 특징을 인정을 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과학에 대해서도 많은 그 주장을 했죠. 이 데카르트가 동물을 기계 장치로 환원한 그 이유가, 이러한 동일성이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동물에 대해서 좀 더 우월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동물을 기계 장치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 의하면은 이 이성적인 영혼은 물질의 움직이는 힘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고는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소위 말하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는
기계오리라든지 우리 텍스트에 보면은 그 그림이 나와요. 여기 나오죠? 이 기계오리입니다. 자동 기계오리죠. 예. 복항소음이 이제 그린 건데, 그래서 이런 기계오리나 또 서양장기 체스 같은 거, 그죠? 체스를 두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인형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자동 인형이 벌써 이 당시에 18세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인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굉장히 컸죠. 그 당시의 문학 작품을 보면은 이런 자동 인형 모티프를 주로 다루는 작품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기계가 인간에게 완전히 종속된 것으로서 인간의 의도와 명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움직이는 수동적 도구로서 이제 생각이 된 거죠. 자동 인형 이런 것도 인간 자체가 이렇게 조종을 하니까, 그죠? 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기계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유물론적인 철학에서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라메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 기계론을 이제 설파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순수하게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사람이 라메트리입니다. 그래서 라메트리는 앞서 나온 그 데카르트의 육체와 영혼이라는 이원론하고는 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인간을 일종의 시계 태엽 장치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라메트리는 인간의 사고와 감각이 물질의 복잡한 운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데카르트하고는 이제 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기계의 단순한 결합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휴먼의 가장 원초적인 단계, 가장 원시적인 단계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기계를 인간의 유기적인 확장으로 보는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기계와 우리 인간의 결합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 말했던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의 피조물을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엥겔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고 또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진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첨단 과학 기술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러한 관점은 인간 주체의 경계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구성된 것으로 보는, 아까 말했던 인공두뇌학적인 관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공두뇌입니다. AI의 원초적인 단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텍스트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50분까지 돼서 자동 인형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할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오늘날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오늘날까지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사실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텍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세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요. 17, 18, 19세기까지, 그죠? 예. 자, 이 자동 인형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아까 우리가 듣던 강연회가 조금 남았었죠. 아마 맞아, 조금만 남은 부분 맞아 듣고 마칠까요? 우리 인간 역시 결국은 몸 아니면 머리를 쓰거든요. 몸으로 하는 일은 대부분 기계한테 넘겼고, 우리는 대부분 머리를 쓰는 쪽으로 이동했는데, 머리를 쓰는 일마저 기계한테 주고 나면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럼 우리 인간은 놀면 된다. 아니, 놀면 좋죠. 문제는 현재 사회 구조로서 놀면 국가에서 돈을 줘야 노는 것에 되죠. 대한 소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결국 줘야 우리가 된다니까. 인공지능이란 기술은 3D 프린팅, 드론 같이 그냥 재미있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300년 전부터 일어났었던 산업혁명, 또 산업혁명과 같이 만들어진 시장경제, 민주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300년 만에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판이 될 수 있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연을 끝나고 최 교수님하고 토론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일까? 그리고 주어졌다면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2부에는 이분과 그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하고 두 분과 토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텍스트를 볼 때 이 토론 내용도 좀 보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벌써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첫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